교수님 아직 시작 안 됐죠? 네. 지난주에 할 때 건축을 허가를 내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건축법이었죠.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주택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건축법과 주택법을 잠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우선 이건 적용 범위가 어디냐? 건축법은 건축물 건축에 관한 법이에요. 건축물 건축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면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과 그리고 건설된 주택을 공급 그리고 관리 이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건 건축물 건축이고 여기는 주택 건설이라고 그랬죠. 건축물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뭐가 범위가 더 넓다? 건축물이 범위가 넓죠. 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되어 있습니까? 상가도 있죠. 공장도 있죠. 또 오피스텔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여기는 뭐도 있다? 주택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이 범위가 넓어요? 건축물이 넓어요? 건축물이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법은 이와 같은 건축물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률이 건축법이고요.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오직 뭐예요? 주택 건설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주택도 건축물 일종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지만 건축법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오늘 상가나 공장은 빼고 말이죠. 주택은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이건 한마디로 집단적 주택입니다. 집단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적어도 한 번에 20호, 2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를 때 말이죠. 단위가 있죠. 사람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부르듯이 단독주택은 호라는 표현을 쓰고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파트는 몇 세대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한 번에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한 번에 2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 그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이다. 반대해서 그래 보면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20호 미만으로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할 때는 무슨 법 적용한다? 건축법 적용한다 이렇게 하세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 5,0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건설할 때 무슨 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고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내 단독주택 하나 건축하겠다. 이때는 무슨 법?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택을 건설하는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체를 뭐라고 그러냐? 주체는 건축법상 20호,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할 때는 당연하게 뭐라고 한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주라는 표현을 쓰겠죠. 건축주.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오늘 무슨 표현을 쓰냐? 사업주체라고 표현합니다. 사업주체. 사업시행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사업주체. 그 다음에 건설의 절차를 한번 보면 절차는 건축법에서 20호,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주가 뭘 받아요? 건축 허가나 또는 뭘 받는다? 신고를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뭘 받는다고 그랬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용 승인. 그래서 건축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 승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건축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뭘 받느냐?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끝나면 뭘 받는다? 사용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사업주체,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용검사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주택을 갖다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설된 주택은 어떻게 공급하느냐? 공급 절차입니다. 자, 20호,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했을 때는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냥 선착순 분양해버립니다. 그러나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택 공급하는 규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택 공급하는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 주택을 우리가 공급할 때 말이죠. 제가 아파트를 1000세대 건설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1000세대를 제 돈으로 건설했어요. 그럼 1000세대를 아파트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하죠?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무지로 분양해도 되죠? 친구한테, 친인척한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마음대로 분양해도 되는 거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게? 만약 그렇게 공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야기된다? 우리나라에서 재테크의 1호가 아파트지 않습니까? 재산 목록 1호가 우리나라 보통 아파트야. 그리고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적어도 몇 년 전에 아파트가 2배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아파트 사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를 갖다 축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집이 없어서 집 하나 마련하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 해서 아파트를 10대, 20채 마음대로 매입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했을 때는 반드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주택을 분양하게 되는데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가지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걸 내야 돼.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약 뭐에 따라서 순위라든가 청약 점수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청약 순위나 청약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한다? 청약 순위나 청약 점수가 앞서면 그 사람한테 우선 공급하고 순위나 점수가 같으면 공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순위까지 미달되면 최종적으로 뭐 한다? 선착순. 이렇게 분양하는 거죠. 만약 여기에 위반하게 되면 말이죠. 위반하게 되면 이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주택 공급하는 규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실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선착순 분양이라는 얘기 나오죠. 여기도 선착순 나오죠. 우리는 가끔 거리를 지나가다가 무슨 아파트 선착순 분양이나 플랜카드를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그 의미가 몰랐는데 이제는 선착순 분양하면 의미를 알겠네. 무슨 뜻이야? 적어도 그 아파트가 20세대 미만이든가 아니면 3순위에서 미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 제일 먼저 뛰어가면 돼, 안 돼?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손해보는 거지. 그렇죠? 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분양받아야 투자가치 있어요? 전무합니다. 세대수가 어떻습니까?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죠. 세대수가 1000세대를 넘어야 우리는 보통 A급으로 칩니다. 600세대 이상이면 B급, 300세대 미만이 보통은 C급. 근데 20세대 이런 아파트는 절대 가격 오르잖아요. 나올 아파트. 또 미분양됐다는 얘기는 어때요? 잘 나가는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분양이라는 의미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든가 미분양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뛰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뭐다? 요겁니다. 주택법상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누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게 되고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아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급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이제 296조를 보면 제일 먼저 주택의 정의가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주택법입니다. 그럼 주택법의 주인공은 뭐다? 주택이죠. 지난주에 건축법 공부했죠. 건축법의 주인공은 뭐였습니까? 건축물이었습니다. 주택법의 주인공은 주택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주택이 뭔가는 주택의 정의는 알아야 되겠네. 주택. 그렇죠?
주택이 뭐죠? 주택이 뭐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주택이야? 더 쉽게 여러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집 그러고 싶죠? 집. 자, 주택법에서 적어도 우리가 주택의 정의는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은 한마디로 이게 뭐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거기에 따른 부속 토지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장기간. 이걸 주택이라고 합니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독립된 주거 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자고 이 두 가지가 독자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은 한 군데서 모여서 먹고 잠은 따로따로 자거나 잠은 한 군데서 모여서 자고 밥은 따로따로 먹는다든가 이건 독립된 주거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가 독자적으로 가능해야 돼.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부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죠. 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건축물 일부가 주택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민법상 여러분 구분 소유권이지. 아파트 여러분은 101동 전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1동 101호 이건 일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은 건축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속 토지까지도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이 뭐냐 그러면 세대원이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서 일시적으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 텐트에서도 2박 3일은 같이 잘 수 있죠. 그러죠? 그럼 이게 주택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장기간 불가능하죠. 텐트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일주일만 같이 지내면 어때요? 갑자기 어때요? 이제 지겨워지죠. 그래서 이건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기숙사 있죠. 기숙사는 주택이 아닙니다. 왜? 기숙사는 잠은 따로 자지만 밥은 한 군데서 모여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립된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주택의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범위론 말이죠. 가장 넓은 개념이 지난주에 나왔었던 공작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공을 가해 만든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작물의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 다음에 공작물 안에서 뭐가 나왔죠? 건축물이 나왔죠.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걸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공작물보다 범위가 좁은 게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 안에서 뭐가 나온다? 주택이 나오는 거죠. 주택.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은 공작물이고 두 번째는 건축물이고 가장 좁은 개념이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주택은 어떻게 분류하냐? 크게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은 독립된 구조로 된 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독립되지 않은 구조입니다. 독립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은 뭐냐? 벽이라든가 복도라든가 계단, 엘리베이터 있죠? 이런 것들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게 공동이죠. 단독주택은 그걸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2번에 그 준주택이라는 얘기 나와요. 준주택이라는 개념은 먼저 한번 볼까요? 주택 나오고 두 번째 준주택 나오는데 준주택. 준주택은 뭐가 아니? 주택이? 아니야.
근데 뭐로 가능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 그러면 이건 준주택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주택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이 부족해요. 서울에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주택 보급률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약 한 102% 정도 나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약 한 98% 정도 나와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98%다. 98%. 그러면 서울은 대부분 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더 이상 어떻습니까? 서울은 집이 필요하지 않겠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전체 주택수를 가구수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4,800만 명 잡고 4,800만이면 1인 가구를 어떻습니까? 4인으로 잡았을 때 그럼 얼마예요? 약간 그렇게 하면 1,000만 가구 나오죠? 근데 사실상 1인 가구도 많잖아요. 1인 가구. 그래서 전체 주택수를 가구수로 갖다 사실 나눠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약 한 102%, 서울 같은 98%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주택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 이 중에는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5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평균으로 나눠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주택 보급률이 98%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실 가장 중요한 뭐다? 소위 자가 보유 비율입니다. 자가 보유 비율. 자가 보유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5개 가지고 있어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자가 보유 비율은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6.6%, 56.6%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은 아직도 내 집이 없고 전세나 월세를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명 정도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5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0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 집이 없는 사람은 4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은 꼭 하나만 가져라는 법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영원히 집은 2개, 3개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가 보유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어떻습니까? 자가 보유 비율이 100%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서울에서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서울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택을 건설할 만한 땅이 없다는 거죠. 서울 시내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 건설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죠. 그러면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지만 주거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으면 최소한 이것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준주택이라 칭하고, 이 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해줘서 이 준주택 건설이라도 촉진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준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준주택은 정부가 국민주택 기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러면 준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시원, 두 번째 노인 복지주택, 세 번째 오피스텔, 다섯 번째 기숙사, 네 번째 기숙사. 자, 고시원은 원래 용도가 뭐예요? 고시원은 원래 용도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숙박시설이 됩니다. 숙박시설. 고시원이 공부하는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고시원은 주로 잠자러 가는 것이야. 근데 이 고시원이 주택법이 뭐가 된다? 준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고시원에도 많이 건축해가지고 거기서라도 잠자게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누구?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두 번째,
노인 복지주택. 세 번째, 오피스텔. 오피는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기숙사.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대학가에서 어떻습니까? 기숙사. 이건 또 학생들에게 어떻습니까? 중요한 주거 생활의 대책이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준주택의 종류 네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주택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공동주택은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아파트. 두 번째, 연립. 세 번째,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단독주택의 종류에도 말이죠. 단독주택의 종류도 여기도 크게 나누면 우리가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라는 게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게 나오고, 공간. 자, 단독주택 가운데 단독주택 아시겠고, 공간 하죠? 공간은 뭐예요? 총리공간, 감사원정 공간, 이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다중주택 하면 여러분 하숙집 같은 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네 가지 어떻게 다른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는 뭐라고 되어 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이면 우리가 아파트라고 표현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간다 그러잖아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다시 말해서 주상복합 건축물이 있는데 1층에서 10층까지 건물이야. 주상복합이. 근데 1층에서 7층까지는 상가를 쓰고 있고 주택을 쓰고 있는 층수는 8층, 9층, 10층이야. 그럼 10층 건물이지만 이건 뭐가 아니다? 아파트가 아니다. 아파트 되려면 어때? 주택을 쓰는 층수가 적어도 몇 개층? 3개층 이상이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5개층 이상. 연립이나 다세대는 이건 4개층 뭐예요? 이하이면 됩니다. (4개층) 이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5개층 미만과 같은 얘기죠. 5개층 미만. 그러면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는 연립과 다세대가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둘은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 면적 합계.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 면적 합계를 가지고 연립과 다세대를 구별합니다.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동당 바닥 면적 합계 얼마?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뭐고?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뭐다? 다세대입니다. 660제곱미터는 약 200평이죠. 그 주택으로 쓰기는 동당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을 넘으면 연립이고 200평이면 다세대. 규모가 연립이 더 크다는 얘기죠. 다가구 나오죠. 다가구는 이건 우리가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입니다. 3개층 이하이고요. 여기는 19세대 이하여야 돼. 그리고 주택을 쓰고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역시 이하입니다. 이게 다가구입니다. 물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몇 명? 소유자가 한 명이 되겠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겠네. 자, 그럼 거기도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번 구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한 층에 바닥이 200제곱미터예요. 자, 5층 건물이죠. 첫째, 이걸 전층을 전부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럼 어때? 5개층이 주택을 쓰고 있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한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바닥 면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두 번째, 여기를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몇 층 건물입니까? 몇 층 건물이야? 5층 건물이지. 5층 건물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개층이죠. 그럼 이건 아파트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립이나 다세대 둘 중에 하나는 얘기인데 연립이냐 다세대 양수를 뭘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No. No. 대충 하지 마세요.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하면 바닥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바닥 면적 합계하면 한 층에 200이니까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되죠. 이 바닥 면적 합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연면적이라고 해요. 연면적. 연면적 기준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동당 바닥 면적 합계.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 4개 층이죠. 한 층에 200이니까 얼마? 800. 그래서 665 충하니까 뭐라고 한다? 연립. 요렇게 얘기한다. 세 번째. 여기를 음식점으로 또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을 쓰는 층수는 몇 개층? 3개층이죠. 3개층 아파트 될 수 없겠네. 그럼 건물의 층수만 놓고 보면 뭐가 될 수 있나요? 연립될 수 있죠. 3개층도 4개층이 하니까 다세대 될 수 있죠. 다가구도 될 수 있죠. 셋 중에 하나는 얘기지. 그런데 주택을 쓰고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야? 600이죠. 600이니까 연립은 될 수 없겠네. 그럼 이게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라는 얘기죠.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 여기가 A, B, C 이렇게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3명이죠. 이때는 다 세대가 되는 것이고 A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A가 B에게 A가 C에게 소유자는 A 한 사람이죠. 이때는 뭐가 된다? 다가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다 가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자, 이 구분은 좀 잘 기억하시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면 아파트다, 특히 연립이다, 다세대다, 다가구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 대충 얘기를 하는데 연립 다세대 다가구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충 얘기를 하지.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라는 건 뭐예요? 빌라? 빌라. 빌라는 무슨 주택입니까? 주택법상 빌라라는 게 있어 없어요? 우리 주택법상 종류에 빌라 같은 건 없습니다. 빌라는 어디서 온 얘기죠? 영어로 빌라가 무슨 뜻이야? 빌라. 영어로? 네?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잘 안 하셨군요. 빌라는 고급 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별장. 원래 미국에서 온 용어죠. 미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띄엄띄엄 집 하나가 있어요. 그럼 숲속에 작은 어떻습니까? 숲속에 집을 하나 쫙 지어놓고 살고 있는 이런 별장들, 이런 별장들이 보통 고급 별장에서 빌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빌라가 별로 없죠. 근데 사실상 어때요? 주로 뭐예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건축해놓고 이걸 분양하죠. 분양하는데 홍보 전략상 이 연립주택은 다른 주택과는 차별화돼서 고급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무슨 빌라, 무슨 빌라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션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맨션은 아파트도 맨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우리 주택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택의 분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만 더 기억하시죠. 여러분 국민주택이라는 게 이 국민주택이라는 용어 많이 씁니다. 이 국민주택 용어 좀 잘 기억하세요. 국민주택은 두 가지를 갖다 기준하는데요. 첫째는 자금이고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자금은 반드시 국민, 주택, 기금을 사용했어야 돼. 국민주택 기금을 사용해서 그게 건설됐거나 또는 개량이 됐어야 돼. 규모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됩니다. 여러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랬죠? 85제곱미터면 25.75평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다 그러면 소위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공급 면적 기준합니다. 공급 면적에서 뭐냐?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플러스서 우리가 공급 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면 보통 우리가 이건 25.75평이라고 했죠? 공급 면적으로는 32~3평형이 있죠? 아파트 32평, 33평 형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주택을 꼭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절대 아니야.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면 이건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국민주택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것이어야 돼. 우리는 흔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분명히 구별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7조에 나온 시 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주택종합계획. 자, 주택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이 뭐냐? 자, 주택종합계획이 뭐죠? 자,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연상기법.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택종합계획 뭐가 할 것 같다? 우리가 앞에서 계획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그죠? 그때 우리가 종합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종합하면 뭐다 이건? 전국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종합하면 국장이 수립한다고 그랬죠. 종합하면 청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합하면 비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합하면 보통 중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 근데 여기서는 중기계획이야. 그럼 몇 년? 그러면 주택종합계획이 뭔가? 의미 아시겠나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뭐에 관하여? 주택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시하는 뭐예요? 청사진. 다시 말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주택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수요를 파악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것인가는 10년짜리 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청사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10년에서부터 2011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10년짜리 주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 종합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애는 주택을 갖다가 많이 건설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택 건설이 아주 부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주택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수요를 파악해서 10년 동안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청사진, 이게 주택종합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택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요. 10년 동안에 걸쳐서 주택 50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 이게 주택종합계획입니다. 10년 동안에 500만 가구를 건설하려면 매년 얼마? 5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 이게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이에요. 자, 연말이 되면 어때요? 연말이 되면 한결같이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을 보면 뭘 많이 합니까? 내년도 201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죠.
그렇죠? 요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 전망들을 내려면 어때요? 내년에 주택가격이 좀 오르겠는가 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올해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전문가들이? 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주장들은 내년 2014년도 후반기 정도. 그러니까 전약 후강. 전약 후강. 그러니까 2014년도 초반기는 아무래도 약세겠지만 후반기는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상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후고. 이런 현상.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오를 거다 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물어보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느냐.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이 오를 거다.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정확한 자료 제시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대부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나는 내년에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 왜? 집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내년에 집값이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야 자기가 좋으니까. 반대로 나는 집 하나 사는 게 요즘에 꿈이야. 평생 어떻습니까? 전세만 전전하면서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와 사는 얘기가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폭락할 겁니다. 왜? 폭락해야 자기한테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 말이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의 펀드 매니저들 있죠? 증권가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주식 오를 겁니다 라고 전망하잖아요. 그 주식 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작업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들 허다하거든요.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주택도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객관적인 것은 말이죠.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정부의 계산대로 한다면 매년도 주택이 50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돼야 수급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가구보다 현저하게 많은 양을 공급하게 되면 추가 공급이 돼서 그 효과는 2, 3년 뒤에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만약 50만 가구보다 현저하게 미달해서 공급하게 되면 공급 축소로 인해서 2, 3년 뒤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원칙입니다. 경제에서 수요 공급 이론이죠. 그래서 보통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사실 이게 가장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본다면 50만 가구를 꾸준하게 거의 이제 공급해 오다가 옛날 우리가 뭐 노태우 정부 때 같은 경우 말이죠. 한 해 90만 가구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때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 이제 가장 우리가 위축됐던 때가 IMF 때였죠. 1997년 IMF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IMF 때 쭉 떨어져 가지고 그때 IMF 당시에 최소 37만 가구까지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미달했죠. 그러니까 2, 3년 뒤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그 예측은 그대로 맞아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주택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왔어요? 2008년도에 소위 뭐야?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죠. 2008년 이후부터 가격이 이제 쭉 또 떨어지고 있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공급량이 작년 2012년 기준하면 약 한 34만 가구. 그러니까 IMF 당시보다도 주택 공급량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본다면 2, 3년 뒤에 가격이 좀 함부로 쓰면 크게 올라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사실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된다. 단 요즘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외부 변수가 너무 강하죠. 다시 말해서 경제도 글로벌화되어 있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런 나라가 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멘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내 요인들이 제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외부적인 변수만 좀 개선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어때요? 사실상 우리가 가격이 크게 떨어질 일은 없고 한 번 정도 크게 올라야 될 시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들을 어디서 이제 보게 되냐? 경매 시장에 가게 되면 사실 많이 나타나요. 지금 이제 경매 시장에 가게 되면 아파트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 시장을 가보면 실제 경락 가율이 거의 어떻습니까? 아파트 같은 거의 한 95%. 올해 한 7월 이전까지만 해도 80%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오면서 8월, 9월, 10월, 11월 지금은 웬만하면 아파트 낙찰을 받으려면 감정 가격의 95%, 어떤 데는 대부분 100%, 102%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쭉 보면. 그리고 뭐 아파트 경매 하나 받겠다고 어때요? 사실상 아파트 안에 20명, 30명, 45명까지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도 요즘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을 놓고 본다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주관적인 견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객관적 기준으로 많이 제시하는 게 주택종합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주택종합계획.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좀 위축이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건 또 우리가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있는 현상은 또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방들은 의외로 어떻으면 또 다릅니다. 어제도 제가 부산 내려갔다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저 광주를 내려갔다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분양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현재 아파트 회사에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경쟁률 20대 1, 30대 1. 옛날 서울에 100m씩 줄 수도 있지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거제 이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들이 한때 2008년 이전에 가장 시장이 안 좋았던 지역들이야. 가장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어떻습니까? 공급을 갖다 몇 년 동안 안 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고 서울은 반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2014년 내년 후반기 늦어도 2015년 정도 한 번 정도는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주택 수급 불균형 상황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주택 종합계획은 이건 이렇게 나눠요. 10년 단위 계획하고 연도별 계획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 10년 단위 계획은 아까 2020년까지 주택을 500만 가구 공급하겠습니다. 이게 10년 단위 계획이었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는 계획이 이게 연도별 계획입니다. 그럼 이 연도별 계획은 어때요? 자, 500만 가구를 건설하면 올 한 해 동안 주택을 50만 가구 공급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반 국민의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건 뭐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지. 우리는 앞으로 500만 가구 주택, 연간 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국민에게 한 약속이죠. 국민이 한 약속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국민들도 밖에 나와서 너도 나도 발벗고 나와서 새마을 운동하듯이 주택 건설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종합계획 내용이니 뭐니 이건 잘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